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어쩌면 왕보다 더 무서웠던 두 집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인데요. 이들이 펼친 세도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잡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자기 집안 사유물처럼 다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대통령보다 더 강한 재벌 총수 2명이 번갈아가며 나라를 쥐고 흔들고 심지어 대통령 자리까지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실제로 조선 후기 6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1800년부터 1863년까지 3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단 두 집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왕이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전하, 그건 안 됩니다라고 버젓이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실 어른이라는 대비가 발령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왕을 폐위시킬지 말지까지 논의할 수 있었던 시대였죠. 신하들은 왕보다 세도가의 눈치를 더 받고 지방 관리들은 조정보다 세도가 집안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두 집안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묘하게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요. 한쪽이 너무 세지면 다른 쪽이 견제하고 그러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권력이 넘어가고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본 건 왕도 아니고 양반들도 아닌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집안이 어떻게 나라를 움켜쥐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악행들이 자행됐는지, 그리고 이들의 대립이 조선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충격적인 장면부터 보여드릴까요? 1849년 헌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3세의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럼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보통은 종친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조정 대신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겠죠. 종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혈통을 찾고 덕망 있는 종친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원왕후, 그러니까 순조의 왕비였던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의 대비가 혼자서 결정해버립니다. 강화도령을 데려와라. 이 한마디로 철종이 왕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총수 할머니가 우리 회사 다음 회장은 이 사람이야 하고 지목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게 나라의 왕을 정하는 거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정 대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감히 대비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강화도령이라는 사람이 왕족이긴 하지만 완전히 평민처럼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종의 할아버지는 은원군인데 이 사람이 영모에 연루돼서 사사됐어요. 그러면서 자손들도 왕실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된 거죠. 철종은 그곳에서 농사짓고 나무하고 심지어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그냥 시골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배웠고 궁궐 예법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왕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조종하기 쉬우니까요. 궁궐 생활도 정치도 권력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으면 안동 김씨가 계속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철종은 즉위 초기의 대신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해요. 궁중 용어도 모르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몰라서 전전긍긍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고 순원왕후가 옆에서 일일이 가르쳐줘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왕조 국가에서 왕의 정통성이라는 건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한 집안이 마치 인형 뽑기 하듯이 골라서 앉힌 거예요.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500년 가까이 이어진 왕조에서 왕권이 이렇게까지 무력화된 적은 없었어요.
연산군 때도 광해군 때도 왕을 폐위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반정이라는 형식이라도 거쳤잖아요. 명분이 있었고 종친과 대신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종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냥 한 사람의 결정으로 왕이 정해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철종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조도 11살에 즉위했는데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다가 김조순에게 권력을 넘겼어요. 헌종도 8살에 즉위해서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3명의 왕이 연속으로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그때마다 외척들이 권력을 잡은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린 왕을 세우고 자기들이 섭정하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집안 싸움이 나라를 집어삼킨 구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안동 김씨만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풍양 조씨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순조 시대를 보면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전성기가 시작된 거죠. 김조순은 좌의정, 영의정을 지내면서 무려 20년 넘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헌종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조만영입니다. 풍양 조씨죠. 이 사람이 영돈영 부사라는 최고 위직을 차지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조정 요직에 줄줄이 앉힙니다. 판서, 정승, 대제학 온갖 자리를 조씨 집안이 독차지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각 부처 장관까지 다 한 집안 사람들로 채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만영은 굉장히 노예한 정치가였어요. 헌종이 즉위하자마자 안동 김씨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숙청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반발이 크니까요. 대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쉬어야 한다. 저 사람은 지방으로 가서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풍양 조씨 사람들을 앉혔어요. 그럼 안동 김씨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들은 순원왕후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왕의 할머니, 그러니까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출신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안동 김씨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조만영이 아무리 영돈영 부사라고 해도 순원왕후의 한마디면 모든 게 뒤집힐 수 있었어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헌종 때 이조 판서 자리를 놓고 두 집안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조 판서는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니까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조만영은 자기 조카인 조병구를 이조 판서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는 이걸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순원왕후를 통해 압력을 넣고 다른 대신들을 회유하고 심지어 헌종한테도 직접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조병구가 이조 판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물러나야 했어요. 안동 김씨의 끈질긴 견제 때문이었죠. 이런 식의 싸움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두 집안이 싸우고 이기는 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자리를 놓고 싸우고 끝이 없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조정회의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대비 마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한마디면 끝입니다. 아무리 풍양 조씨가 장관 자리를 다 차지해도 왕실. 어른인 대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엎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외척 정치의 무서운 점입니다. 혈연이라는 끊을 수 없는 줄로 왕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력 싸움이 단순히 자리 다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책도 법률도 심지어 형벌까지도 이 두 집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됐어요.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이 나왔는데 안동 김 씨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풍양 조 씨한테 유리하면 찬성하는 식이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이익을 위한 정치였던 거죠. 이게 60년 동안 계속됐으니 조선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권력 독점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관직 매매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자리를 돈 받고 파는 거죠. 그것도 체계적으로요. 안동 김 씨나 풍양 조 씨 집안 사람들한테 돈이나 뇌물을 바치면 지방 수령 자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아예 가격표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의 부자 고을 수령 자리는 3천냥에서 5천냥까지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억 원 수준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수령 자리를 샀을까요? 본전을 뽑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3년만 수령을 하면 투자금의 몇 배는 벌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은 당연히 본전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삼정문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 조세 제도가 완전히 망가진 걸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기에 극에 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땠냐면요. 전정은 토지세인데 실제 땅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백골징포가 자행됐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땅은 3년 전에 죽은 김씨 소유니까 김씨 집안에서 세금을 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미 황폐해진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수로 강이된 땅, 산사태로 바위투성이가 된 땅에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군정은 더 가관입니다. 군대 가는 대신 내는 포목인데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부과하는 황구첨정이 횡행했죠. 상상이 됩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군포를 내야 하는 세상이에요.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군포를 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명의로도 군포를 부과했어요. 백골징포라고 하는데 3년 전에 죽은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지금 군포를 낼 나이니까 유족들이 대신 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족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 집안에서 군포를 낼 사람이 없으면 친척들한테까지 물리는 겁니다. 너희 집 먼 친척인 저 사람이 군포를 못 내니까 너희가 대신 내라 이런 식이었죠. 상상해보세요. 10촌도 넘는 먼 친척 때문에 내가 군포를 내야 하는 거예요. 황곡은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를 조금 붙여서 받는 제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고리대금업이 돼버렸어요. 빌려준 적도 없는데 빌려줬다고 장부에 적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곡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출도 안 받았는데 은행에서 당신 우리한테 1억 빌려갔으니 이자 붙여서 갚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자율도 말도 안 됐어요. 원래는 10%였는데 실제로는 50%, 100%, 심지어 200%까지 받았습니다. 봄에 쌀 한 가마를 빌려줬으면 가을에 2가마, 3가마를 받는 시기였어요. 그것도 빌려주는 건 불량미로 주고 받을 때는 최상품 쌀로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더 가관인 건 황곡을 강제로 빌려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필요 없다고 해도 너는 황곡을 받아야 한다면서 강제로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붙여서 받아갔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출 권유를 안 받았는데 강제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탈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실제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심지어 아이를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도 못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옥에 갇히거나 태형을 맞거나 아예 도망쳐야 했어요. 도망간 백성들은 유랑민이 되어 떠돌았고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문을 연 장본인 김조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보면 정말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조수는 1765년에 태어났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은 원래부터 명문가였지만 김조순의 직계 가문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조순은 젊었을 때부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승하합니다. 아직도 논란이 많은 죽음이죠. 그 뒤를 이은 게 순조인데 나이가 겨우 11살이었어요. 어린 왕이 즉위하면 섭정이 필요하죠. 누가 있을까요? 정순왕후, 그러니까 영조의 계비이자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론 벽파의 후원자였어요. 정순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정조 때 중용됐던 시파 인사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김조수는 영특하게도 이 상황을 읽어냈습니다. 정순왕후가 이미 70대 후반의 노인이고 곧 권력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기 딸을 세자빈, 그러니까 순조의 왕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1800년의 일입니다. 정조가 죽기 직전에 이미 혼인이 결정됐어요. 1802년 정순왕후가 죽자마자 김조순의 시대가 열립니다. 순조는 이제 13살인데 장인인 김조순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아니, 신뢰라기보다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정치를 가르쳐줄 사람은 장인밖에 없었으니까요. 김조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조순이 얼마나 권력을 독점했냐면요.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도 지내고 의금부 판사까지 겸직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넘게요. 이 사람 손에서 벗어나는 인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판서가 되고 누가 정승이 되고 누가 지방 수령이 되고 모든 게 김조순의 승인을 거쳐야 했어요. 김조순은 또 하나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정적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벽파를 완전히 숙청하지 않고 적당히 자리를 줬어요. 너희도 같이 가자는 식이었죠. 물론 핵심 권력은 자기가 쥐고 있었지만 반대파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눠줘서 반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게 김조순이 2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을 받들고 예를 갖추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요. 왕이 뭔가 하려고 하면 전하,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고 자기가 원하는 정책은 전하, 이게 백성을 위한 길이고 전하의 성덕을 빛낼 길입니다 하면서 밀어붙였죠. 순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김조순이 다 정해놓은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김조순의 집은 조정보다 더 바빴다고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벼슬을 구하는 사람, 송사를 부탁하는 사람,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김조순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김조순은 이들을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위험한 사람은 미리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손자들도 대대로 고위직을 차지합니다. 김좌근, 김홍근, 김병기, 김병국, 김병학 이름만 들어도 조선 후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한 집안이 3대, 4대에 걸쳐서 나라를 움켜쥔 겁니다. 이게 세습된 권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김조순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60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은 아버지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헌종 때 권력을 잡았는데 하는 짓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뇌물을 받는 건 기본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고해서 귀양 보내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김조순이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 김좌근은 아예 대놓고 권력을 휘둘렀어요. 김좌근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지방 수령이 김좌근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김좌근은 그 수령을 무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한테 가혹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수령이 청렴하게 일했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 수령은 파직됐고 김좌근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게 1849년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대립구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헌종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을 정할 때 김좌근은 자기 집안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풍양 조씨는 헌종의 외가니까 헌종이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이 컸어요. 하지만 헌종이 죽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강화도령, 철종이었죠. 김좌근은 순원왕후를 설득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강화도령이 적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순박하여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조종하기 쉬워서였죠. 순원왕후도 이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철종을 왕으로 앉혀놓고 나서 김좌근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딸을 철종의 왕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어요. 철종이 이미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조정 대신들도 너무 노골적이라고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김좌근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조카 딸을 왕비로 만들어버려요. 철인 왕후 김씨죠. 결국 왕비 자리도 안동 김씨가 차지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좌근은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합니다. 풍양 조씨 사람들은 물론이고 안동 김씨 내부에서도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친족도 배신하는 냉혈한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김좌근의 사촌 형제 중 한 명이 김좌근의 횡포를 비판했다가 귀양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좌근의 집에는 항상 뇌물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금은 보화는 기본이고 인삼, 비단, 약재, 희귀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뇌물들은 대부분 관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나 송사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사람들이 바친 거예요. 김좌근은 이걸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하는 거다. 그들을 도와주는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논리였죠. 더 악질적인 건 김좌근이 지방 수령들한테도 상납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수령이 부임하면 김좌근한테 인사 선물을 보내야 했고 명절 때마다 예물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였냐면 수령 월급의 몇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수령들은 이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한테 더 걷어서 충당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한 진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원왕후예요. 이 사람은 1789년에 태어나서 1857년까지 살았습니다. 거의 70년을 산 건데 그중 60년 가까이를 대왕 대비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거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순원왕후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순조 때는 왕비로서, 헌종 때는 대비로서, 철종 때는 대왕 대비로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내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이 30년 넘게 실질적인 국가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순원왕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될 수 없었어요. 순원왕후의 권력은 단순히 왕실 어른이라는 지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리했어요. 안동 김씨 집안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반대파들을 견제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제거했습니다. 순원왕후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소문만 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벼슬에서 밀려났어요. 특히 수렴청정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명목상으로는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직접 통치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국정이 순원왕후의 결재를 거쳐야 했고
순원왕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올리는 상소도 순원왕후가 먼저 받고 왕에게 내리는 교지도 순원왕후가 검토했어요. 순원왕후는 정보력도 뛰어났습니다. 궁궐 안팎의 모든 소식이 순원왕후한테 전달됐어요. 어느 대신이 누구를 만났다. 어떤 수령이 지방에서 뭘 했다. 심지어 민간에서 어떤 소문이 도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망을 이용해서 순원왕후는 항상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순원왕후가 특히 신경 쓴 게 왕비 간택이었습니다. 왕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권력 구도가 결정되니까요. 헌종의 왕비를 정할 때도 순원왕후가 직접 개입했어요. 처음에는 풍양조씨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들였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자 다시 간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 김씨 집안의 여인을 뽑으려고 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홍씨 집안의 여인이 왕비가 됐어요. 철종의 왕비를 정할 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김좌근의 조카딸을 왕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동 김씨는 세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한 겁니다. 순조의 왕비, 철종의 왕비가 모두 안동 김씨였어요. 이 정도면 왕실이 안동 김씨의 사위 집안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원왕후는 또한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순원왕후는 은밀하게 불교를 후원했어요. 궁궐 안에 불당을 만들고 스님들을 불러서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었지만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어요. 왕실 최고 어른이니까요. 이제 안동 김씨의 라이벌 풍양 조씨를 볼까요? 조만영은 헌종의 외할아버지로 헌종 즉위와 함께 권력을 잡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도 만만치 않았어요. 조선시대 명문가 중 하나인 풍양조 씨는 영의정을 여러 명 배출한 집안이었거든요. 조만영의 할아버지도 영의정이었고 아버지도 고위 관직을 지냈습니다. 조만영은 1776년에 태어났습니다. 김조순보다 한 세대 정도 젊죠. 조만영이 젊었을 때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있어서 벼슬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 기회가 온 게 바로 딸이 왕세자빈으로 간택됐을 때입니다.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비가 된 거예요. 효명세자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조가 아들한테 대리청정을 맡겼을 정도니까요. 효명세자는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고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장인인 조만영을 중용했죠. 이때부터 풍양조 씨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효명세자가 1830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겨우 22살이었어요. 이게 정말 의문사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독살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죠. 어쨌든 효명세자가 죽으면서 조만영의 꿈도 일단 좌절됐습니다. 그러다가 1834년 순조가 죽고 효명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조만영의 외손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헌종이죠. 이때 헌종의 나이가 겨우 8살이었어요. 당연히 섭정이 필요했고 순원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원왕후도 이제 나이가 많았고 실무는 조만영이 맡게 됐어요. 조만영이 권력을 잡자마자 한 일이 뭐였을까요? 안동 김씨를 견제하는 겁니다. 김조순 때문에 밀려났던 자기네 집안 사람들을 다시 요직에 앉히고 안동 김씨 사람들은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했죠. 물론 대놓고 할 수는 없었어요. 순원왕후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만영은 교묘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어서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 편한 자리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안동 김씨 사람들을 하나씩 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풍양 조씨나 조씨와 친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이때 벌어진 권력 다툼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조만영은 영돈영 부사가 되고
그의 아들 조인영은 병조 판서가 됩니다. 조카인 조병구는 이조 판서를 지냈고요. 한 집안이 병조와 이조, 그러니까 국방부와 인사부를 동시에 장악한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나라를 움켜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만영은 또한 과거 시험에도 개입했습니다. 풍양 조씨 집안 사람들이나 조씨와 친한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하도록 도왔어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채점을 유리하게 하거나 아예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만영은 자기 사람들을 조정에 계속 공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만영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순원왕후였습니다. 아무리 헌종의 외할아버지라고 해도 순조의 왕비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순원왕후를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잡은 것 같아도 중요한 순간마다 순원왕후가 개입하면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만영이 안동 김씨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때 순원왕후가 그 사람은 선왕 때부터 충성을 다한 사람이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끝이었어요. 조만영은 이를 갈면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만영의 좌절감은 커져갔어요. 1846년 조만영이 죽습니다. 70세였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풍양 조씨의 전성기도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들 조인영과 조카 조병구가 계속 권력을 유지했지만 조만영 같은 카리스마는 없었어요. 게다가 1849년 헌종이 죽으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풍양 조씨의 2세대인 조병구와 조두수는 더 노골적으로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조병구는 헌종 때 이조 판서가 되면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모든 관리 임명이 조병구의 손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이조 판서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인사혁신처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합쳐놓은 것 같은 자리예요. 조병구가 얼마나 권력을 남용했냐면요. 자기 사람들을 지방 수령으로 마구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령들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면 그중 일부를 상납받았어요. 완전히 조직적인 부패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조병구의 집에는 전국 각지의 수령들이 보낸 상납금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조병구는 자기가 직접 장사도 했어요. 인삼무역에 손을 댄 겁니다. 당시 인삼은 중국에 수출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인삼무역은 정부가 통제했어요. 그런데 조병구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인삼무역 허가를 자기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챙겼죠. 조병구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는지 조병구의 집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잡혀갔지만요. 조병구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무고를 해서 귀양 보내거나 죄를 씌워서 벼슬에서 쫓아냈습니다. 조두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키웠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으로 유명했는데 그 명성을 이용해서 정계에 진출했어요. 대제학이라는 최고 학자 자리에 오르고 그걸 발판으로 정승까지 올랐습니다. 조두수는 조병구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어요. 조두순의 특기는 명분 만들기였습니다. 뭔가 자기 집안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때 항상 유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왕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반대하기가 어려웠어요. 유교를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겁니다. 김조순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명분을 챙기고 체면을 유지했는데 조병구와 조두수는 아예 대놓고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다 보니 반발도 컸습니다. 안동 김씨는 물론이고 다른 양반 가문들도 풍양 조씨의 횡포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실제로 헌종 말년에는 조병구를 탄핵하는 상소가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조병구가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는다.
조병구가 인사를 농단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헌종은 조병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던 거죠. 조병구는 헌종의 외가 친척이었으니까요. 조병구와 조두수는 또한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같은 풍양 조씨 집안이지만 집안 내에서도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조병구는 조만영의 조카였고 조두수는 또 다른 계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면서 풍양 조씨 내부에도 균열이 생겼어요. 결정적으로 1849년 헌종이 죽으면서 이들의 시대도 끝납니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거든요. 조병구와 조두수는 급격하게 힘을 잃었고 얼마 안 가서 조용히 은퇴해야 했습니다. 조병구는 철종 즉위 후 얼마 안 돼서 죽었고 조두순도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로 내려갔어요. 안동 김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철종 때가 되면서 다시 권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김좌근의 아들들인 김병학과 김병국이 그 주역이었어요. 이 두 형제는 헌종 때는 풍양 조씨에 밀려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병학은 형조 판서가 되고 김병국은 병조 판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동 김씨가 조정 요직을 차지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풍양 조씨 사람들은 하나둘씩 밀려났어요. 철종 즉위 직후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핵심 자리가 안동 김씨나 안동 김씨와 친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김병국이 악명 높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관직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소송을 봐주는 대가로도 돈을 받고 심지어 죄인을 풀어주는 것도 돈을 받고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판사와 검사가 돈 받고 판결을 바꿔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김병국의 집은 아예 뇌물 받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정원에 작은 별채가 있었는데 거기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은 밤에 몰래 김병국의 집을 찾아갔어요. 낮에 대놓고 가면 눈에 띄니까요. 밤에 몰래 가서 별채에서 김병국을 만나고 뇌물을 주고 원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병국이 받은 뇌물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김병국의 집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김병국은 이 재산으로 전국 각지의 토지를 사들였어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온갖 곳에 김병국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김병학은 좀 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측근들을 시켜서 이권을 챙겼어요.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거죠. 김병학의 측근 중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김병학의 대리인 역할을 했어요. 박규수를 통해서 뇌물을 받고 인사를 조정하고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김병학과 김병국 형제는 또한 서로 협력 관계였습니다. 형인 김병학이 형조 판서로 사법권을 쥐고 있으니까 동생 김병국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반대로 김병국이 병조 판서로 군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김병학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형제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어요. 이 형제들은 또한 당시 권세가였던 민승호 집안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승호는 철종의 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장인과 왕비철인 왕후의 친척인 김병학, 김병국이 한편이 된 겁니다. 이들은 서로 이익을 나누면서 권력을 공고히 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횡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63년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거든요.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안동 김씨를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김병학과 김병국도 벼슬에서 쫓겨났고 이들이 모은 재산도 상당 부분 몰수됐어요. 이렇게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을 다투는 동안 누가 가장 고통받았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권력 다툼은 단순히 자리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고 수탈의 강도가 달라졌거든요. 백성들은 그저 권력자들의 게임판 위의 말이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으면 안동 김씨 사람들이 지방 수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야 하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요. 그러다가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잡으면 이번엔 풍양 조씨 사람들이 지방 수령이 되고 또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걷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수령은 전임자가 모은 걸 다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한테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이 계속 수탈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이 빨리 본전을 뽑으려고 하니까 수탈이 더 심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전임 수령은 그래도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령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백성들 형편도 고려하게 되는데 자주 바뀌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전라도 어느 고을에 안동 김씨 계열의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임하자마자 전정을 재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대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그런데 실제 토지 면적보다 30%나 부풀려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금을 더 걷었죠. 백성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정확한 토지 면적이다라고 우기면 끝이었으니까요. 군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고을에서 장정들을 불러 모아서 군적을 새로 작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적에 오른 사람 수가 실제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사람,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 군적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군포를 부과했습니다. 유족들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유족이 대신 내라고 했어요. 황곡은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봄에 쌀한가마를 빌려주고 가을에 새가마를 받았어요. 이자율이 200%인 겁니다. 게다가 빌려주는 쌀은 썩은 쌀이나 돌멩이가 섞인 불량미였고 받을 때는 최상급 쌀로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반발하면 싫으면 안 빌려주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안 빌려가면 다른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밀란입니다. 1862년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탐관 오리들을 끌어내고 관청을 부수고 곡식 창고를 털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절규였던 겁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진주밀란이 얼마나 컸냐면요. 수만 명의 백성들이 봉기했어요. 진주 목사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혹하게 수탈을 했는지 백성들이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한테 군포를 3배나 더 걷고 황곡 이자를 10배나 받았다고 해요. 게다가 자기 사람들을 향리로 앉혀서 백성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밀란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먼저 백낙신의 집을 습격했어요. 집을 부수고 재산을 탈취하고 백낙신은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할을 점령했어요.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나눠가지고 곡식 창고를 털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을 처벌하기도 했어요. 악질 향리들은 매를 때리거나 가두기도 했습니다. 진주밀란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1862년 한 해 동안 무려 70여 곳에서 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조선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밀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조정은 급하게 안핵사를 파견했습니다. 안핵사는 밀란의 원인을 조사하고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는 역할이었어요. 실제로 몇몇 악질 수령들이 파면되거나 유배됐습니다. 백낙신도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 제2, 제3의 백낙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바로 삼정문란입니다.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 조세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어떻게 무너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조세제도 자체가 왜곡되고 부패해서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수탈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전정부터 보면요. 원래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를 측량해서 면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측량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장부는 수령 마음대로 작성했어요. 실제 토지 면적보다 장부에 더 크게 기록해놓고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황폐해진 땅이나 강이나 바다가 된 땅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땅은 10년 전에는 논이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식이었어요. 홍수로 강이 됐는데도 산사태로 바위 투성이가 됐는데도 옛날에는 농사지었으니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백골징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가관이에요. 죽은 사람 명의로 된 땅에도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 땅은 3년 전에 죽은 김씨 소유니까 김씨 집안에서 세금을 내라 이런 식이었어요. 유족들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유족이 땅을 물려받았으니까 유족이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인정이라는 명목으로 가옥세도 부과했다는 겁니다. 원래 조선은 가옥세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도정치 시기에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가옥세를 걷었습니다. 집이 크면 많이 내고 작으면 적게 내고. 문제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령이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군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원래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장정들이 지는 의무였어요. 군대에 가거나 못 가면 군포를 내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왜곡됐습니다. 황구첨정이라고 해서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군포를 부과했어요.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군포를 내라는 겁니다. 16세가 되려면 아직 10년 이상 남았는데도요. 족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 집안에서 군포를 낼 사람이 없으면 친척들한테까지 물리는 겁니다. 너희 집 먼 친척인 저 사람이 군포를 못 내니까 너희가 대신 내라 이런 식이었죠. 10촌도 넘는 먼 친척 때문에 내가 군포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대립제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또 교묘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대신 군대에 가죠. 문제는 그 중간에서 관리들이 떼먹는 겁니다. 부자가 100냥을 내면 실제로 군대 가는 사람은 50냥을 받고 나머지 50냥은 관리가 챙겼어요. 황국은 아예 고리대 금업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이자율이 10%였는데 실제로는 50%, 100%, 심지어 200%까지 받았어요. 게다가 모곡이라고 해서 빌려준 적도 없는데 빌려줬다고 기록해놓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질적이에요. 아니, 보이스피싱은 그래도 불법이잖아요. 이건 관이 공식적으로 하는 사기였던 겁니다. 타조라는 것도 있었어요. 황국을 빌려줄 때는 쌀로 주고 받을 때는 돈으로 받는 겁니다. 문제는 환율을 관에서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예요. 쌀 한 가마 값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서 백성들이 몇 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를 빌려줬는데 갚을 때는 쌀 2가마 값을 돈으로 내라는 식이었어요. 방곡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황곡 곡식이 부족하면 다른 고을에서 빌려오는 건데 이때 드는 운송비를 백성들한테 부담시켰어요. 심지어 운송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렸습니다. 실제로는 운송비가 10냥인데 100냥이라고 하고 백성들한테 받았어요. 이런 수탈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실제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심지어 아이를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이 속출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전답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고
가족을 팔아도 군포를 내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못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옥에 갇히거나 태형을 맞거나 아예 도망쳐야 했어요. 도망간 백성들은 유랑민이 되어 떠돌았고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화전민이 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유랑민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황폐해졌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조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백성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권력 독점은 과거 제도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원래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제도였어요. 물론 실제로는 양반들이 대부분 합격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실력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서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집안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어요. 어떤 특혜였을까요? 먼저 시험 문제가 미리 새나갔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세도가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시험 전날 밤에 슬쩍 문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세도가 집안 사람들은 미리 답안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답안을 채점할 때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채점됐습니다. 채점관들도 세도가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안동 김씨 집안 사람의 답안이라는 걸 알면 조금 부족해도 높은 점수를 줬어요. 반대로 세도가와 연이 없는 사람의 답안은 아무리 잘 써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합격자를 정할 때 아예 이름을 먼저 정해놓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 과거에서는 기마무게, 조화무게, 이렇게 합격시키자고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형식적으로만 치르고 결과는 이미 정해진 대로 발표했어요. 이게 과거 시험입니까? 아니면 연극입니까? 반대로 세도가와 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과거에 합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채점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혹시 합격해도 승진이 안 됐어요. 좋은 자리는 다 세도가 사람들이 차지했으니까요. 결국 능력 있는 인재들이 벼슬길을 포기하고 향리로 내려가거나 아예 다른 길을 찾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없어진 겁니다. 조선 후기에 왜 나라가 급격히 쇠퇴했는지 이게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나고 세도가의 친척이나 측근들만 조정을 장악하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 조정 대신들의 수준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정조 때만 해도 박제가, 정약용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조정에 있었어요.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에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세도가의 친척이거나 아부꾼들이었어요. 과거 제도가 무너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문이 쇠퇴한 거예요. 과거에 합격하려면 유교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데 어차피 실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세도가 집안 자제들은 대충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었고 다른 집안 자제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합격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서원도 타락했습니다. 원래 서원은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에는 세도가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세도가들이 서원을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점으로 활용한 거죠. 서원에 출입하려면 세도가한테 잘 보여야 했고 서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세도가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향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방에서 치르는 예비시험이에요. 향시에 합격해야 과거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시부터 이미 부패했어요. 지방 수령이 향시를 주관했는데 수령한테 뇌물을 바치면 향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 전체가 돈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과거 제도가 무너지자 아예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요. 가격표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정말 관직이 상품이 된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관직을 샀습니다. 얼마였냐고요? 지방 군수 자리가 대략 1000냥에서 3000냥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억 원 정도 되겠죠. 더 좋은 고을 수령 자리는 더 비쌌어요. 세수가 많이 거치는 고을일수록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착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서울 근처의 부자 고을인 양주 목사 자리는 5천냥이었다고 해요. 수원 유수는 더 비쌌습니다. 강화 유수도 비쌌고요. 반대로 가난한 산골 고을 수령 자리는 1000냥 정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본전 뽑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이렇게 돈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본전을 뽑아야죠.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백성들한테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었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부역을 시키고 소송을 빙자해서 뇌물을 받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본전을 뽑아야 하니까 수탈이 굉장히 가혹했다는 겁니다. 보통 지방 수령 임기가 3년인데 3년 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남는 장사를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처지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첫 해에 가장 가혹하게 수탈했고 2년째, 3년째 되면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또 다른 수령이 오는 겁니다. 매관 매직은 중앙관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판서, 참판, 참회 같은 고위직은 직접 돈으로 사기는 어려웠지만 세도가한테 엄청난 뇌물을 바치면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형조판서 자리를 얻으려면 세도가한테 10,000냥 정도를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병조판서는 더 비쌌고요. 이조판서는 가장 비쌌습니다. 인사권을 주는 자리니까요. 심지어 승진도 돈으로 샀습니다. 참판에서 판서로 올라가려면 또 돈을 내야 했어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추가로 돈을 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됩니까? 매관 매직에 중개상도 있었습니다. 직접 세도가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중개상을 통해서 관직을 샀어요. 중개상들은 세도가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중간에서 관직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였냐고요? 보통 관직 가격의 2030%였다고 해요. 1000냥짜리 관직이면 200~300냥을 중개상이 챙긴 겁니다. 중개상들은 주로 서울에 살았는데 이들의 집에는 항상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수령자리 하나 구하고 싶은데 도와주시오 하고 찾아오는 거죠. 중개상은 돈이 얼마나 있소? 하고 물어보고 돈에 따라 적당한 자리를 연결해 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매관 매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개가 얼마 주고 수령 자리를 샀다더라 이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도가들이 관여되어 있었으니까요. 조정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려서 매관 매직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어요. 왕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금지 명령이 여러 번 내려졌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도가들이 뒤에서 계속 매관 매직을 했으니까요. 매관 매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1년에 수십만 냥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조선 정부의 1년 예산이 100만 냥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수십 %에 해당하는 돈이 매관 매직으로 오간 겁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세도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예요. 이들은 이 돈으로 전국 각지의 토지를 사들였고 노비를 늘렸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매관 매직으로 임명된 수령들은 능력도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관직을 살 수 있었으니까 실제로 행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글을 제대로 못 읽는 수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문서를 처리할 때 향리한테 물어보면서 도장만 찍는 수령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수령이 할 일은 많아요. 치안 유지, 조세 징수, 재판, 재해 대응, 민원 처리, 권농,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돈 주고 자리 산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뜯어낼까만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도적이 크게 늘었어요. 치안이 무너지니까 도적대가 횡행했고 백성들은 관에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아가 더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도적은 재물만 빼앗지만 관아는 목숨까지 빼앗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적을 만나는 게 수령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적들은 주로 산속에 소굴을 만들었어요. 수십 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도적대가 무리를 지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곡식을 털고 때로는 사람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수령들은 이런 도적들을 잡아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도 약했고 의지도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한테 전달된 건 일부에 불과했어요. 수령들과 향리들이 중간에서 대부분을 빼돌렸던 겁니다. 자연재해가 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진유를 해야 하는데 수령들은 진율 곡식까지 빼돌렸어요. 중앙에서 진율미를 보내면 수령이 중간에서 일부를 떼먹고 나머지만 백성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아예 나눠주지 않고 다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1833년에 임술밀란이라는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조정에서는 각 지방에 진율미를 보냈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들은 늘어나는데 관아 창고는 비어있고 수령은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재판도 엉망이었습니다. 수령은 그 고을의 재판관이기도 했거든요. 백성들 사이에 송사가 있으면 수령이 판결을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돈 주고 자리 산 수령들은 법률 지식도 없고 공정하게 판결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더 많은 뇌물을 주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어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어느 고을에서 토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김 씨와 이 씨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수령은 누구 말이 맞는지 조사해봐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대신 누가 돈을 더 많이 바치느냐를 봤어요. 김 씨가 100냥을 바쳤는데 이 씨는 50냥만 바쳤습니다. 그러자 수령은 김 씨 손을 들어줬어요. 실제로는 이 씨 땅이 맞았는데도요. 권농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원래 수령은 농사를 권장하고 농민들을 독려해야 했어요. 새로운 농법을 보급하고 물기를 정비하고 종자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관 매직으로 온 수령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금만 걷어가면 됐으니까요. 교육도 방치됐습니다. 각 고을에는 향교가 있어서 유생들을 교육해야 했는데 수령들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향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교육은 사실상 중단됐어요. 선비들도 더 이상 학문에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과거에 합격하려면 배경이 중요하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세도 정치는 향촌 사회도 무너뜨렸습니다. 원래 조선의 향촌은 양반들이 이끌어갔어요. 서원을 중심으로 향약을 실시하고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교화했죠. 양반들은 향촌의 지도자이자 본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양반을 존경했고 양반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서 이런 질서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양반들 자체가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권문세가들은 엄청난 토지를 소유했고 수많은 노비를 부렸습니다. 이들은 향촌의 지도자가 아니라 착취자가 됐어요.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일반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도가와 연줄이 없으면 벼슬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든 연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원칙을 버리고 뇌물을 쓰고 아부를 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품격은 사라진 거죠. 선비정신, 청빈한 삶, 이런 건 다 옛날 얘기가 됐어요. 백성들도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양반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건 능력이나 덕망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배경이 좋거나 돈이 많아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가 나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양반을 조롱하는 탈춤이나 판소리가 유행했어요. 봉산 탈춤을 보면 양반을 완전히 바보로 그려놓았습니다. 말발굽 선비, 그러니까 허풍만 떠는 가짜 선비가 등장해서 웃음거리가 돼요. 양주별산 대놀이도 마찬가지고요. 타겟승과 어울리는 양반, 돈만 밝히는 양반,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판소리도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를 보세요. 수령의 아들로 권력을 휘두르는 악당이잖아요. 백성들은 변학도 같은 양반들을 실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흥보전의 놀부도 그렇고요. 욕심만 많고 인정은 없는 양반의 전형이죠. 양반전이라는 소설도 나왔어요. 연암 박지원이 쓴 작품인데 양반의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가난한 양반이 양반 신분을 팔려고 하는데 양반의 의무사항을 쭉 나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반은 공부를 해야 하고 청렴해야 하고 백성을 돌봐야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걸 들은 부자가 그럼 양반 안 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이 작품은 양반들이 실제로는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양반이라는 신분만으로 특권을 누린다는 걸 비판한 겁니다. 세도 정치 시기 양반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 현상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 비판이었고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양반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처벌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탈춤이나 판소리를 통해서는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그냥 놀이를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요. 향촌의 향약도 무너졌습니다. 향약은 마을 공동체의 규약인데 서로 돕고 선한 일을 권장하고 나쁜 일을 막는 내용이었어요. 양반들이 주도해서 향약을 실시했는데 세도 정치 시기에는 이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양반들 자신이 향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서원도 변질됐습니다. 원래 서원은 학문을 연구하고 선연을 추모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에는 세도가들의 거점이 됐습니다.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가 서원을 장악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활용했어요. 서원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정치 집회소가 된 겁니다. 노비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세도가들은 수천, 수만 명의 노비를 소유했어요. 이 노비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양반과 노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신분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백성들은 이런 불평등한 구조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조짐도 있었어요. 상민들 중 일부는 돈을 벌어서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서 양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 위조 족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는 양반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족보를 만드는 거죠. 납속이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돈이나 곡식을 나라에 바치면 양반 신분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전쟁 때 군량을 확보하려고 만든 임시 제도였는데 세도 정치 시기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됐어요.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변화는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선 사회의 근간인 신분제가 돈으로 뒤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도가들이 권력과 재물을 독점하면서 역설적으로 신분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왕은 뭘 했을까요? 사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순조는 어려서 즉위했고
외척인 안동 김씨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김조순이 막았습니다. 순조가 직접 통치한 건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해요. 순조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1804년에 신해통공이라는 개혁을 실시했어요.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한 겁니다. 이건 나름 의미 있는 개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김조순이 허락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순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순조는 1800년에 즉위해서 1834년에 죽을 때까지 34년을 재위했는데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김조순과 순원왕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순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모든 결정이 장인과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헌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순조의 손자인데 외가가 풍양조씨였어요. 그래서 풍양조씨가 권력을 잡았지만 동시에 순원왕후라는 왕실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헌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헌종은 8살에 즉위해서 23살에 죽을 때까지 15년을 재위했는데 이 기간 내내 순원왕후의 수렴 청정을 받았어요. 헌종도 성장하면서 권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5살이 되자 순원왕후의 수렴 청정이 거둬졌어요. 이제 헌종이 직접 통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헌종은 의욕적이었어요.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고 삼정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악질 수령들을 파면했어요.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한 수령들을 귀양 보내거나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성군이 나타났다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헌종이 제거한 수령들은 대부분 풍양조씨와 연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안동 김씨 계열의 탐관 오리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구조적인 한계였습니다. 헌종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조정이 세도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헌종의 명령을 실행하는 건 세도가들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제대로 실행할 리가 없었죠. 오히려 왕의 명령을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헌종은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는데 재위 기간 내내 몸이 아팠어요. 정사를 돌볼 체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2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것도 의문사였습니다. 과로사라고 하지만 독살설도 있었어요. 철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궁궐 생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그야말로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종은 1849년에 즉위해서 1863년에 죽을 때까지 14년을 재위했는데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철종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왕이 된 후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교 경전을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조정은 안동 김씨로 가득 차 있었고 철종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철종은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평민처럼 살았으니까요. 실제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세금을 줄이라고 명령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들은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어요. 왕들이 완전히 무능했던 건 아니에요. 순조는 나름 개혁을 시도했고 헌종도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철종도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정의 모든 관직이 세도가들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왕이 뭔가 명령을 내려도 실행하는 건 세도가들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제대로 실행할 리가 없죠. 더욱이 왕실의 재정도 궁핍했습니다. 세도가들이 국가 재정을 다 빼먹었으니까요. 왕이 뭔가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어요. 경복궁도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사는 궁궐조차 제대로 복구하지 못할 정도로 왕실은 힘이 없었던 겁니다. 왕들은 또한 외롭기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하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세도가들의 눈치를 받고 왕보다는 세도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뭔가 지시를 내려도 신하들은 전하, 신중하셔야 합니다라며 반대했어요. 실제로는 세도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거였죠. 그래도 개혁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1862년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조정에서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백성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고 자칫하면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종이 삼정이 정청이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삼정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삼정이 정청에서는 백성들의 원성을 조사하고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고 조세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전국 각지에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백성들을 만나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들었어요. 백성들은 그동안 당한 억울함을 하나하나 토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거의 모든 고을에서 수령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삼정이 정청은 몇몇 악질 수령들을 처벌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이었던 진주 목사 백낙 씨는 귀양을 갔어요. 다른 몇몇 수령들도 파면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바뀌는 건가 하고 기대했죠. 조정에서 우리 말을 들어줬다.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정이 정청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결국 세도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안동 김씨 사람들이 삼정이 정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개혁을 추진할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삼정이 정청의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와 연결된 수령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어요. 대신 세도가와 관련 없는 몇몇 수령들만 처벌받고 끝났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쇼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삼정문란의 근본 원인이 세도 정치와 매관매직인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세도 정치 자체를 없애야 해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었던 겁니다. 왕도 약하고 조정도 세도가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 결국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삼정이 정청은 몇 가지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전정에서는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자고 했어요. 군정에서는 황구첨정과 백골징정을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황국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고 모곡을 금지하자고 했죠. 좋은 제안들이었습니다. 실행만 됐다면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따르지 않았거든요. 조정에서 저런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실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세도가들이 뒤에서 보호해 줄 거니까요. 몇 년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다시 임명되고 백성들은 다시 수탈당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실망과 분노만 더 커졌죠. 조정에서 개혁한다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우리를 속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삼정이 정청의 실패는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개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둘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셋째, 기득권층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교훈들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시기에 상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경제는 나름 성장하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시전 상인들이 있었고 지방에는 장시가 발달했습니다. 개성 상인, 의주 상인 같은 거상들도 등장했어요.
인삼무역으로 큰돈을 번 상인들, 포목 장사로 부자가 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일장도 크게 늘어났어요. 조선 전기에는 장시가 몇백 개 정도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거의 모든 고을에 장이 섰고 백성들은 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이건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증거예요. 원래는 물물 교환이 많았는데 이제는 돈으로 거래하게 된 겁니다. 송상, 만상 같은 상인 조직도 생겼습니다. 송상은 개성 상인들의 조직이고 만상은 의주 상인들의 조직이에요. 이들은 청나라와 무역을 했는데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인삼을 청나라에 수출하고 비단이나 약재를 수입해왔어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상인들과 권력이 결탁했다는 겁니다. 세도가들은 상인들한테서 뇌물을 받고 독점권을 줬어요. 특정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 특정 지역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돈 받고 팔았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상인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무역 같은 경우 엄청난 이익이 나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세도가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세도가한테 뇌물을 바치고 인삼무역권을 얻었습니다. 뇌물을 많이 바칠수록 더 좋은 권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소금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은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누구나 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장사는 항상 돈이 됐습니다. 세도가들은 소금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그 상인들은 소금 값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업권도 팔았습니다. 특정 어장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돈 받고 판 거예요. 광산 채굴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온갖 권리를 다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일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물가는 오르고 생필품은 비싸지고 장사하기는 어려워지고 권력자와 결탁한 몇몇 거상만 배를 불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부를 독점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죠. 세도 정치 시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업 발달이 신분제를 흔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상민들은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심지어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몰락한 양반들은 상민만도 못한 생활을 했어요. 이런 변화는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화 쪽에서는 오히려 민중적인 흐름이 강해졌어요. 판소리가 발달하고 탈춤이 유행하고 민화가 그려졌습니다. 이런 문화 활동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저항의 표현이었어요. 판소리를 보면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완성됐어요. 특히 춘향전은 의미가 깊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탐관오리에 맞서는 백성, 정의의 승리. 이런 주제들이 다 당시 백성들의 염원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춘향전을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탐관오리를 물리칠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변학도라는 캐릭터를 보세요. 신관 사또의 아들로 권력을 휘두르는 악당이잖아요. 이성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형벌을 가하고. 이게 바로 세도 정치 시기 탐관오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은 변학도를 보면서 실제 수령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나타나서 변학도를 처벌하는 장면, 이게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악한 권력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심청전도 마찬가지예요. 효녀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당시 백성들의 삶을 반영한 거예요. 백성들도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심청전을 들으면서 자기 처지와 겹쳐보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산 탈춤이나 양주 별산 대놀이 같은 걸 보면 양반을 조롱하고 승려를 풍자하고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요. 겉으로는 웃기는 놀이지만 속으로는 사회 비판이 담긴 예술이었던 겁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춤을 보면 양반이 허풍을 떨면서 말발굽처럼 걷는 모습이 나와요. 나는 대단한 양반이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 시기 양반들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지만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미나도 재미있어요. 양반 집에 걸려있던 그림들은 대부분 산수화나 사군자 같은 고상한 그림들이었는데 민화는 호랑이, 물고기, 닭 이런 일상적인 소재를 다뤘어요. 그것도 해학적으로 표현했죠. 호랑이를 무섭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귀엽고 웃긴 모습으로 그렸어요. 이런 민화의 특징은 양반 문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처럼 고상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린다. 이런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민화에는 소망도 담겨 있었어요. 물고기가 많이 그려진 그림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고 호랑이 그림은 애군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식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실학자들이 나타나서 세도 정치를 비판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 김정애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세도 정치의 폐해를 정확히 보고 있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책에서 지방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목민심서를 보면 수령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청렴해야 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당시 수령들이 청렴하지도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통해서 세도 정치 시기의 탐관 오리들을 비판한 거예요. 경세유표는 더 구체적입니다. 토지제도, 조세제도, 군사제도, 관료제도, 온갖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제시했어요. 특히 전정, 군정, 황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이 방안들이 실행됐다면 삼정문란은 많이 개선됐을 거예요. 하지만 정약용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 자신이 유배되어 있었거든요. 정약용은 천주교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됐어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정약용의 학문은 대단했지만 세도가들은 그를 위험인물로 봤어요. 김정희는 학문과 예술로 저항했습니다.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만들고 금석학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었죠. 김정희도 유배를 갔었는데 제주도에서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을 보면 추운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는 공자의 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절개를 지키는 선비 정신을 나타낸 거예요. 최한기, 이규경 같은 실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어요. 비록 그들의 주장이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한기는 기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만들었어요.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양 철학과 결합시킨 겁니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 전상고라는 방대한 백과사전을 썼어요.
천문, 지리, 정치, 경제, 문화 온갖 분야를 다룬 책인데 조선 후기의 지식을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학자들의 노력도 당장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세도 정치 체제가 워낙 견고했고 개혁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들의 학문은 씨앗이 됐어요. 나중에 개화기가 되면서 이런 실학 사상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세도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왜 천주교를 박해했을까요? 천주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천주교가 신분제를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천주교는 신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어요.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하느님 앞에선 똑같다는 거죠. 이건 조선의 신분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세도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상이 퍼지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만약 노비들이 우리도 양반과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 1839년 기해 박해, 1846년 병호 박해, 1866년 병인 박해, 계속 박해가 이어졌어요.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순교했다고 해요. 참수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온갖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박해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천주교를 박해함으로써 자기들이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충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나라의 정통 사상인 유교를 지키기 위해 사교인 천주교를 물리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동시에 천주교 박해는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실제로 천주교 신자 중에는 남인 계열 양반들이 많았어요. 세도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죠. 남인들은 정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가 있었는데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서 완전히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를 박해하는 건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남인 인사들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도 천주교 때문에 순교했고 정약용 자신도 유배를 갔습니다. 신유박해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비롯해서 이승훈, 정약종, 홍낙민 등이 순교했습니다. 수백 명이 처형됐고 수천 명이 유배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상상이 되시죠? 기해 박해는 더 심했습니다.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발각됐어요. 앵베르, 모방, 샤스탕 이 세 명의 프랑스 신부가 처형됐고 조선인 신자들도 수백 명이 순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도 이때쯤 활동했는데 1846년 병호 박해 때 순교했어요. 병인 박해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8,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순교했다고 해요. 프랑스 신부 9명도 모두 처형됐습니다. 이 박해는 나중에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프랑스가 자국 신부들이 죽임을 당한 걸 이유로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천주교 박해는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조선을 야만적인 나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종교의 자유도 없는 나라, 자국민을 함부로 죽이는 나라, 이런 인식이 퍼졌어요. 이게 나중에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세도 정치로 나라가 약해지자 외세의 침입도 시작됐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1871년 신미 양요가 일어났어요.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왜 침략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인 양요는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됐어요. 프랑스가 우리 신부들을 죽였으니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조선이 거부하자 군함을 보낸 겁니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했어요. 외교장각을 불태우고 문화재를 약탈하고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는 오래전부터 제대로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낡았습니다. 재정도 바닥났고요. 세도가들이 나라 재산을 다 빼먹었으니까요. 그나마 백성들의 의병 활동으로 막아냈지만 이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싸운 거였어요.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프랑스군을 정족 산성에서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행운이었어요. 프랑스군이 조선의 지형을 잘 몰랐고 겨울 추위에 적응하지 못했고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프랑스가 제대로 준비해서 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신미양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통상을 요구했는데 조선이 거부하자 군함을 보낸 겁니다.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고 광성보를 점령했어요.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화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수백 명이 전사했어요. 정작 조정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싸우자고 했고 어떤 신하는 화친하자고 했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외교적으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서양 국가들과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국제 정세도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사이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강화하고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반면 조선은 여전히 세도 정치에 빠져서 내부 권력 다툼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이미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세도 정치로 국력이 약해진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군사력도 약했고 경제력도 약했고 정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겠어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후 조선은 쇄국 정책을 더 강화했습니다. 서양 오랑캐를 물리쳤다며 척화비를 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 도피였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조선만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합니다. 또다시 왕위 계승 문제가 생긴 거죠. 이번에는 누가 왕을 정했을까요? 친정왕후, 그러니까 헌종의 어머니이자 순원왕후의 며느리였던 조대비가 결정합니다. 순원왕후는 1857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조대비는 흥성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지목해요. 이 사람이 고종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어리니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세도가가 아니었거든요. 왕실 종친이긴 했지만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했어요.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가들을 견제하고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인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안동 김씨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아니라 실력을 보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서원을 철폐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서원들이 세도가들의 거점이 됐었잖아요. 흥선대원군은 제사 기능이 있는 몇몇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100개가 넘는 서원이 철폐됐어요. 세도가들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린 겁니다. 세금 제도를 바로잡으려고도 했어요. 삼정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폈습니다. 전정을 재조사하고 군정을 개혁하고 황곡을 정리했어요. 이게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한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불타고 270년 동안 방치됐던 경복궁을 다시 지은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의 위엄을 되찾겠다는 의지였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경복궁 중건에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요. 재정이 부족해서 원납전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 강제 기부금이었어요.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발행했습니다. 액면가는 100배인데 실제 가치는 그렇지 않은 화폐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저항도 컸고 무리한 경복궁 중건으로 오히려 백성들의 부담이 커졌어요. 게다가 흥선대원군도 결국 권력을 독점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도 정치가 끝났다기보다는 권력자가 바뀐 것뿐이었던 거죠. 그래도 세도 정치가 끝났다는 건 의미가 있었어요. 60년 넘게 이어진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권력 독점이 막을 내린 겁니다. 물론 조선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져 있었지만요. 국력은 쇠퇴했고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는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해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타락합니다. 김조순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는 나름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정순왕후의 벽파 세력을 견제하고 탕평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패했고 후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둘째, 외척 정치는 왕권을 약화시킵니다. 왕이 어릴 때 외척이 섭정하는 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면 왕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실제로 순조, 헌종, 철종 모두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왕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왕권이 무너지면 국가 통치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셋째, 인재 등용이 막히면 나라가 쇠퇴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세도가의 친척들만 요직을 차지하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선 후기에 급격히 쇠퇴한 건 이게 큰 이유였습니다. 정조 때까지만 해도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는데 세도 정치 시기에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넷째, 백성을 수탈하면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도가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약해졌어요.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밀란이 일어나고 외세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인데 그 백성을 괴롭히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예요. 다섯째, 부패한 구조는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삼정이 정청의 실패가 이걸 보여줍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개혁을 주도하면 개혁은 실패합니다. 외부의 강력한 힘이 개입해야만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야 세도 정치가 끝난 것처럼요. 여섯째, 권력 다툼의 피해는 항상 약자가 받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서로 싸우는 동안 정작 피해를 본 건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권력자들의 게임에 일반 국민들이 희생되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신분제나 특권은 결국 무너집니다. 세도가들이 특권을 독점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신분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어요. 돈으로 양반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신분제의 정당성이 사라진 겁니다. 불평등한 제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째, 국제 정세를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세도 정치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근대화하고 서양 열강은 아시아를 노리고 있었는데 조선만 내부 권력 다툼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60년도 더 전의 이야기지만 묘하게 낯설지 않죠? 권력을 독점하려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 무력한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건 시대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고 학문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안동 김씨 집안에서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풍양 조씨 집안도 대대로 학문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는 구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였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0년 동안 나라는 쇠퇴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조선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과 부의 집중, 세습,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고 인재는 능력으로 등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 이게 세도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기이기도 해요.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구조적 문제가 왜 무서운지, 백성을 잊은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모든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도 정치의 역사가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의식, 부정부패에 맞서는 용기,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